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우리 직장에 기생하는 에너지 좀비들. 에너지 좀비, 에너지 빨아먹는 사람들. 좀비들이죠. 예.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주는 좀 스톤 키드들. 예, 뭐 돌 아이들. 뭐 이런 주제를 에너지 좀비라고 한번 표현을 해본 거죠. 야, 오늘은 더 재밌겠다. 약간 뒷담화도 할 수 있겠네요. 공식 뒷담화.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그 좀비족 뭐 이런 말도 요즘에 시장으로 쓰는데, 원래는 이제 그냥 뭐 수수방관하고 뒤로 물러나 있고 대기업이나 큰 조직에 그냥 묻어가는 뭐 그런 사람들을 좀 지칭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왜 재밌냐면 좀비들이 특징이 보면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좀비라는 그 의식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 욕구에만 충실하죠. 자기 욕망에만 충실해서 뜯어 먹어야겠다는 욕구. 그러니까 그 1차원적인 되게 존재들이고, 더군다나 또 좀비는 그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좀비가 돼버리면 누구든지 그 주변에 물려버리면 같이 좀비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직장 내에서 에너지 좀비라고 이름 붙이는 류들도 가만히 보면 뭐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비인지 모르고, 그리고 전염시키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거나 다른 사람을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왜 멀쩡하던 사람도 야 나도 이제 똑바로 안 해 막 나도 이제 안 해 막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염성이 있다는 게 이 좀비족들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형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나. 일단 흥부와 놀부형이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부터 한번 볼게요. 놀부 딱 느낌 오시죠? 자기 욕심 생기고 못돼 있고. 폭언, 비난, 뭐 잘못하면 막 혼내고, 아니면 불평 막 늘어놓고,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 놀부에 딱 그게 있잖아요. 괴팍하고 욕심 많고.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냥 공격적이고, 그죠? 우리가 뭐 그 옛날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나쁜 사람이지만, 사실은 흥부도 진짜 문제예요. 예,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대책 없는 이상주의자들. 흥부도 보면 경제력이 전혀 안 되던데도 애를 많이 넣고. 정령왕. 생활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은 크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 벌려놓고 수습 못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이렇게 한번 비춰볼 수 있다는 거죠. 흥부형, 놀부형도. 그렇죠. 흥부도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재밌는 유형 중에 하나는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 형이 있죠. 예. 딱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왜 지난번에 얘기했던 블라인드 스팟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요, 일단 기본이 임금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잘하고 있고, 근데 완전히 벌거벗고 남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자기는 뭐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유형들이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빨아먹는 그런 유형이 되죠.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잠수를 타버려요. 네. 늘 잠수, 반응이 없어요. 뭘 해도. 뭘 해도 시큰둥하고 반응이 없고 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팀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학생분들 과제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잠수를 타버려요. 이 사람들 특징이. 무책임하게 잠수 타버리고 안 나타나 버리고, 연락해도 안 받고. 이런 경우들이 회사에도 있거든요. 갈등을 회피하는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문제가 있고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이제 회피하는 게 잠수하는 걸로 나타나고, 갈등 생기거나 이러면 도피하는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장화시는 고양이 유형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뭐냐면 잘해요.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장화시는 고양이 보면 재주도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뻐기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척하고. 내가 잘난 줄 알아. 벌거벗은 임금님하고는 좀 달라요. 벌거벗은 임금님은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장화시는 고양이는 좀 잘해요 실제로. 근데 겸손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그러면 주변에 적을 만들고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만 잘못 나가면, 물론 그 동화책에서야 좋은 그 뭐 목적으로 쓰여졌지만 속임수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거짓말이라든가, 뭐 실제 자기 목적은 그렇지 않은데 막 명분을 갖다 붙여가지고 막 사람을 기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야, 김대리 이번에 고생하는 건 아는데 말이야, 내가 너를 평소에 얼마나 좋게 생각하고 있냐면 온갖 좋은 얘기 다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이것만 잘 처리되면 내가 다음 때 정말 너 신경 써줄 거다. 뭐 이런 감언이설로 남을 속인다거나, 자기 목적 때문에 남을 기만한다거나. 얄밉다. 이런 얄미운 유형이 우리 이제 에너지를 확 말아먹게 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이 얘기 들으면서 맞아 하면서 막 우리 회사에도 저런 사람이 있어 막 하실지 모르겠으나,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맞아요. 나에게도 흥부의 모습이 맞아. 있고 노르의 모습이 맞아. 있고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 있고 나도 잠수 탈 때 있고 그죠? 다 누구나 이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좀비 바이러스의 그 실체가 뭘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공격적이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태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회피하고 뭐 그런 이유가 뭘까를 한번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가만히 고민해보면 저는 그 좀비 바이러스를 키우는 그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봐요. 두려움.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란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내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네. 뭐 그다음에 뭐 내가 윗사람이더라도 부하 직원들이 어디 가서 내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평가를 못 받거나 이럴 거에 대한 두려움들. 수많은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 두려움과 강박증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이룬 게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도 많기 때문에 맞아.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안 됐다. 뭐가 저렇게 겁이 날까. 사실 우리 조직 내에 기생하는 좀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겁나서 그런 거예요. 데일 카네기 씨는 이것을 Five Success Driver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성공의 5가지 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갖추어야 될 5개 일종의 덕목인 거죠. 이게 이제 좀비에 대응하는 저는 이제 장비라고 보는 거죠. 장비 파밍인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자신감, 그다음에 인간관계 스킬,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리더십,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극복 능력입니다. 이 5가지 역량인데요. 사실 이것은 한 항목이 다 한 회 분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만 좀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협력이나 전략 게임 중에 티포텟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네. 티포텟 전략은 뭐냐면 2가지 원칙을 가집니다. 첫 번째, 일단 호의로 시작한다. 이게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호인들은 호의적으로 나오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티포텟이 다른 것이랑 다른 경우는 뭐냐면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갚아준다요. 상대방이 이번 판에 배신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 판에 나는 반드시 배신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학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갈라지는 게 뭐냐면 호인이 아닌 사람들은 상대방이 한번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다음엔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나의 태도를 안 바꿔요. 왜 한 번 삐지면, 한 번 상처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걸 하든 간에 내가 좋게 안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티포텟은 뭐냐면 호의로 시작하되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반드시 나도 배신을 하고, 근데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돌이키면 바로 받아줘요. 바로 또 나도 협력 태세로 전환합니다. 그럼 이게 몇 번 학습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을 알잖아요. 저 사람은 배신하면 응징한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반드시 받아준다. 이게 이제 학습이 되면 그게 모든 그 AI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요 티포텟 전략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제일 높은 전략을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말 관계라면 티포텟 전략이 안 먹힐 수도 있죠. 그러나 장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뭐 보통 직장의 대부분의 관계들은 장기적인 관계죠. 가족들의 관계도 장기적인 관계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티포텟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벌을 주는 강도가 상대방이 나한테 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가져가는 그 함수를 써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100의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면 나는 90만 보복하는 거예요. 고급 전략인데. 예, 만약에 폭언을 하거나 뭐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쟤를 철저하게 응징해줘야 나중에 뒤탈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보겠어요? 상대방은 100에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는 110을 줬어요. 상대방은 120을 줘요. 나는 130을 줘요. 영원히 협력이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좀비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인간관계에서 이제 호구와 호인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호구는 늘 수능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해주고 늘 호의로 대합니다. 근데 티포텟 전략을 쓰는 사람은 호의로 대하지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되갚아준다. 그러나 단 지나치게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를 유지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빠질 수 없는 그 요소가 사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카네기 씨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2차 대전을 거치면서 2차 대전 그 전쟁터에서 총을 맞아서 사망한 숫자보다 미국에서 걱정으로 인한 그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뭐 누구나 걱정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스트레스 있는 거 아니야? 뭐 한잔하고 풀어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인 거죠.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방이 여러 개 있다면 만약에 어떤 한 살인자가 있어요. 요즘에 또 뭐 얼마 전에 그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가 이제 노출된 일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이 그
교화 프로그램을 한다고. 어릴 때부터 뭐 가족에서 소외되어서 이제 이런 흉악한 범죄자가 됐으니 집에 한 달만 따뜻한 밥 먹이고 가족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 성격이 좋아질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한 달 동안 데리고 살 사람 있으면 한번 자원해 주십시오. 네. 한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절대요. 절대 못하겠죠. 네. 저도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 한쪽에 살인마를 들여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게 뭐 네.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도 못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방 안에 살인자 비슷한 애를 넣고 있는 거예요. 걱정과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이걸 방 한쪽에 치워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얘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걱정 스트레스를 완전히 내몰거나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한은. 근데 적어도 이것을 다루는 원칙과 기술들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는 있다. 예, 이런 생각이 그렇죠. 예, 드네요. 우리는 그런 요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경제적인 걱정, 뭐 또 관계에서도 많은 스트레스가 올 수 맞아요. 있죠. 다른 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외부의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심화된다면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네. 있는 거죠. 경제적인 뭐 고통, 그 다음에 뭐 불안, 뭐 미래에 대한 진로, 나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 이게 한쪽에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스트레스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면증, 탈모, 두근거림, 뭐 짜증, 원망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란 걸 부를 때 혹시 스트레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짱난 상사가 스트레스예요. 내 미래 불안함이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답변을 하죠. 근데 이 말 속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얘가 나에게 스트레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스트레스란 것은 사실은 원인, 즉 자극이고 이게 결과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 결과 반응 양식을 결정하는 내 태도가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들은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부르면 안 되죠. 우리가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얘들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원인, 그러니까 즉 스트레서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어떤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내가 불안, 걱정이라는 반응을 그 선택하는 내 태도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이제 이런 이유인 거죠. 네. 이 스트레스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서일 뿐이고 이것에 대한 내 반응 양식이 스트레스, 반응 양식이고 스트레스다 이렇게 네. 우리가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거 뭐 마음먹기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 아니냐,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미래에 대한 진로 자체가 스트레스라면 이건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뭐 복권으로 당첨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뭐 늘 끊이지 않게 돈이 나오는 어떤 걸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거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다 면 그 사람 우리가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반응 양식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조절하자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 데일 카네기 행복론에 소개된 몇 가지 원칙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두 분에게도 혹시 도움될 만한 원칙이 있는지 한번 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개 원칙 중에 첫 번째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라는 원칙입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 이게 대전제 조건이에요. 네.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모래시계를 연상하시면 돼요. 모래시계 이렇게 딱 보면 모래알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 모래시계처럼 뭉쳐있는 것들. 네. 이게 동시에 서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모래시계가 작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래시계가 작동하는 원리는 한 번에 하나씩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그 뭉쳐있는 것들이 순서대로 한 번에 하나씩 내려오기 때문에 60분이 흘러가는 것이고 1분이 흘러가서 1분이나 60분이 흘러가서 또 뒤집으면 다시 떨어지잖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다음 날이 막 걱정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막 막연하고 두렵고 이러면 제 머릿속에 모래시계 그림을 딱 떠올려요. 내가 지금 엉켜있다. 한 번에 하나씩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와서 이걸 언제 다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유일한 방법은 하나씩 모래알이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는 게 대전제가 되는 원칙인 네. 거죠. 예. 두 번째로 이런 원칙이 있어요. 최악의 가능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아라. 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최악의 상황. 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뭔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최악의 상황이 과연 뭘까요? 뭐 만약에 이 방송이 잘못되면 뭐 PD님이 우리를 뭐 세워놓고 뭐 야구방망이로 때립니까? 그러지는. 뭐 어떤 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저는 걱정하는 그냥 중에? 방송 잘리는 게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방송 네.
연계가 되는 순간이 최악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아직은 없었어요. 저는 제일 걱정 많을 때가 이제 아주 걱정되고 어려운 그 강의를 해야 될 때도 걱정해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 말씀하셨다시피 그 회사에서 저를 더 이상 안 부르겠죠. 네네. 설마 강사가 강의 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계란을 던지거나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 네네. 그냥 조용히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하겠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직장 생활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뭐 해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해고가 그렇게 빈번하진 않고 현실적으로 가정했을 때는 욕먹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네. 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래 욕먹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마지막 단계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기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오는 건데 여기 재미난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위장병, 그 괴양이나 이런 걸 걸리면 죽었대요. 그 치료법이 발달하지 않아요. 카네기 씨가 그 책을 쓸 때는 위궤양으로도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례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종의 시한부를 선고받은 거예요. 그 몸무게가 80kg였는데 40kg대까지 빠지고 이제 당신 죽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고민을 하다가 이 원칙을 이제 마음속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내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6개월 뒤에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6개월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다,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걸 개선하자. 그러면 자기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게 여행이었대요, 여행. 네. 세계 여행인데 어차피 죽을 건데요, 뭐. 이제 세계 여행을 가는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관을 짜서 가요. 왜냐면 그 여행 중에도 자기는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관을 짜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배에서는 왜 유람선 우리 타이타닉호 이런 거 봐도 나오지만 뭐 파티도 있고 막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대시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이러면서 그 배 안에서 6개월을 여행하고 안 죽고 돌아와서 그리고도 몇 년을 더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만약에 그러면 6개월 뒤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만 하고 살았으면 그 6개월 안에 죽었을 수도 있고 그쵸. 또는 살았더라도 걱정만 하면서 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악의 상황 죽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에만 집중했더니 어차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최악의 상황. 나는 이 방송 안 한다. 그러면. 예. 나는 이 강의는 뭐 앞으로는 안 해. 나는 저 부장님한테 그 욕먹고 아니면 뭐 부서로 옮길 수 있어.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개선을 노력하는 거죠. 한 가지 정도만 더 할까요? 지금 시간을 보면 한 가지 정도만 원칙을 더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뭐 스트레스의 종류는 되게 많지만 특히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받는 건데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부당한 어떤 취급을 받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원칙이 나와요. 나에게 대한 부당한 비난은 종종 위장된 칭찬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이제 부당하게 비난이 온다면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근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욕을 먹어요. 그것은 위장된 칭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질투죠. 네, 그러니까 죽은 개는 걷어차지 않는다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존재이고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면 그만큼 나는 무언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많은 원칙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좀 대처한다면 이 불안의 시대에 또는 스트레스의 시대에 그래도 스스로에게 도움되는 한두 가지의 지침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학생분들이나 네.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의외로 제대로 배워보긴 힘들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수도 많이 하는 프레젠테이션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 예, 발표죠.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누구나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활용해 볼 만한 꿀팁이 있다면 좀 나눠볼까. 예. 저도 방송 오래 했지만 여전히 오디션 뭐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보거든요. 뭐 흐름을 알 수도 있고 제가 직접 뭐 지원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고 근데 보면은 방송국에서 뭐 무슨 프로그램에 누구를 모집합니다라는 글도 많지만 기업체에서 우리 PT를 대신해줄 전문 방송인을 찾습니다 이런 맞아요. 공고들이 많아요. 그만큼 PT를 어려워하시는구나. 그런 반증도 되죠. 네네.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발표 같은 걸 들어보면 워낙 재미나게 하시는 뭐 코미디언의 스탠딩 코미디나 이런 정말 강연을 잘하시는 대중 강연가들이야 재밌게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보통의 어떤 발표 또는 강연 이런 것들은 정말 흥미롭습니까 물어보면 실제로 따분하고 지루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200명의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급, 그러니까 부사장급이니까 임원진들, 네. 당신이 이번 주에 받는 보고나 발표가 흥미로웠습니까 물어보니까 단 3%만이 아이고. 진짜 흥미로웠다. 나머지 40%, 44%는 지루하다, 졸리다의 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 임원들 앞에서 준비하는 발표를 뭐 사실 오죽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팩트를 못 남긴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PT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컨텐츠겠죠. 어떤 내용을 담느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걸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입니다. 구조. 오. 예, 영화에 비유하자면 컨텐츠는 일종의 시나리오예요.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 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가. 근데 이 구조는 편집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라도 오프닝 씬에 무엇을 넣고 마지막 장면이 어디까지 보여주고 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좋은 편집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밋밋하게 진행해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 큰 틀에서. 그게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연사의 전달력입니다. 연사가 똑같은 내용도 아주 간단하게는 음성적으로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 또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런 건데, 이 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컨텐츠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죠. 컨텐츠가 제일 중요한데, 이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전달력을 어떻게 하느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의 임팩트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달력이라는 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UCLA의 메라비안이라는 박사님이 연구하신 결과가 여기에 좀 잘 접목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두 분을 만나 뵙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말의 내용은 만나서 반갑습니다죠. 그죠? 나이스 투 미츠. 근데 이것이 전달되는 방식은 두 개의 껍질에 쌓여서 전달돼요. 그게 하나는 음성적인 것, 하나는 시각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니 해도 말의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불일치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말의 내용은 만나서 반갑습니다인데 표정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나 이거 오늘 바쁜데 괜히 뭐 이런 표정이 안 좋다거나 아니 목소리에서 왜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성의 없는.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무엇을 메시지로 받아들이냐 하면 단 7%의 사람만이 말의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93%는 시각적인 것이나 청각적인 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를 할 때 흔히 많이 쓰는 말,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할 때 나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것이 메시지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하는 내용과 나의 시각, 청각이 일치되지 않으면 청중은 그걸 메시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임팩트라는 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좀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들어갈 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베스트 5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좋습니다. 요것만 좀 피하셔도 타산지석 삼아. 그렇죠. 네, 타산지석 삼아. 5위는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하는 것. 그래서 저는 때 사과요? 예, 잘못했다고 하는 거. 이건 어떤 뜻이냐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때 네. 사과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어젯밤에 술을 좀 과하게 먹어서 아이고. 목소리가 잠겨 있는데 딱 봐도 듣기 싫다. 양해를 바랍니다.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연사는 발표자로 서는 순간부터는 내 발표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시잖아요. 사실 그거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바쁘신 와중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한번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인사말이 훨씬 더 청중을 존중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4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향이 안 나와요. 동영상 재생이 안 돼요.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들. 그래서 비즈니스 PT에서는 사실 음향이나 영상을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네. 가끔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우리가 동영상을 삽입해 놓거나 음향 같은 거를 쓸 때가 있거든요. 영상 재생이 필요하다고 넣어 놓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리허설을 해보셔야 됩니다. 3위는 저거예요. 이런 멘트를 남발하는 거죠.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어서 이제 시간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의외로 컨텐츠의 준비가 부실할수록 시간 관리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면 15분 안에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리허설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야 사실은 실전에 들어가면 길어지면 길어지지 짧아질 일은 잘 그렇죠. 없습니다. 예. 두 번째 실수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어차피 못 봅니다. 라는 제목인데 무슨 어차피 못 말이냐면 본다? 장표에 수많은 데이터를 올려놓는 거죠. 엑셀 데이터를 들고 와서 쫙 데이터를 다 보여준다거나 막 그 문장이 막 여러 줄이 있다거나 이런 건데 그 PTR 시대 장표 보면요. 그런 장표 엄청 많습니다. 어차피 못 읽어요. 그거를 누가 그걸 그 PT 하는 장소에서 읽고 있겠습니까? 네. 이제 방법이 뭐냐면 만약에 꼭 이게 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거다라는 걸 그 보여드리고 싶을 때는 그 장표를 보여주더라도 강조할 부분을 따로 떼어서 큰 글씨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데이터를 참고해야 될 때는 핸드아웃을 미리 프린트해서 나눠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마지막 1위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프레젠테이션, PT라 그러죠. PT입니다. PPT가 아닙니다. 보통 프레젠테이션 하면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네, 네. 문서를 작성하는 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실제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에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게 막 색깔 같은 것만 고르고 있지. 그거 고르고 뭐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해요. 네. 제가 저희 강사님들이나 직원들에게도 하는 얘기인데 당신이 프레젠테이션만 잘한다고 성공할 수는 절대로 없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을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은 되게 높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컨텐츠 자체는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네. 컨텐츠가 부실한데 이것을 PT 스킬로 커버하려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하는 컨텐츠란 무엇이냐.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에 써 있는 것만이 컨텐츠가 아니란 거죠.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고 내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들이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PT 준비를 2시간 했으면 리허설도 2시간 하고 정 안 되면 1시간만이라도. 그래서 반드시 시간에 따라서 내가 소리 내서 리허설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게 여의치 않더라면 섀도우 복싱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나도 내가 중얼중얼 해서 꼭 네. 필요한 멘트들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